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민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민사특별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민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특정되어 있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주거용 건물인가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표시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를 따져보고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혹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 전환을 한 경우도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이 명의신탁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겠죠. 수탁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와 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 등록 혹은 국내 거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역시 이 외국인들도 재국민들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이거는 주거가 아닌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특히 이제 숙박시설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항력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계약 기간까지 임차권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이제 변제권이 되겠죠.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혹은 경매에 붙여졌을 때 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을 가지는가? 등기를 꼭 할 필요는 없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러니까 주택을 내가 인도받고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입신고일 2길 0시부터 딱 그 당일이 아니고 시간으로 정해서 2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세입자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도 반드시 실제와 일치하게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겠고 단독주택,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겠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호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경우에 임대인의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당연히 승계를 하게 되죠.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 건물을 새롭게 양도를 했을 때 양도받은 양수인은 기존에 임대인이 갖고 있었던 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일자 8월 17일 저당권 설정 등기일 또 다른 이 저당권이 잡혀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날짜에 설정 등기가 되고 똑같은 날짜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7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18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8월 17일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매에 붙여지면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매 경락대금의 배당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1순위 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대입변제하게 되면은 다시 대항력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순위 또 다른
저당권이 금융기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임차권이 있고 3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경매에 붙여졌을 때 이 임차권보다 더 앞선 1순위가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1순위 이 저당권이 한 2천만 원만 납부를 하면 이거 소멸시킬 수 있겠는데, 그냥 내 돈 아깝지만 내 임차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변제를 해버려야지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대위헌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순위 근저당권이 소멸이 되면서 선순위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동시에 확보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세입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고 나서 경락대금 중에서 내 비율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을 배당을 받아간 이후에도 내 최초로 내 임대차 계약성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엔 추가로 이 대항력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임차권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임차 보증금 한도까지 추가적인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 전세권 설정자로서의 배당 요구와 임차권자로서 대항력까지 동시에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변제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아까 제가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에 확정일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권까지 확실하게 챙겨가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되겠죠. 이게 법률상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세입자라면 그냥 괜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정일자까지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법률상의 요건은 이 확정일자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이나 대지의 경매가 일어날 경우가 있겠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이 따로 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묶여서 움직이는 것이죠.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경락대금 중에 건물과 대지에 대한 부분이 서로 나눠져서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 갑이 전세권 설정을 8월 17일 날 해놓은 상태인데 깜빡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을은 대항력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10월 17일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것이죠. 오히려 이분은 이제 전세권은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로서 순위가 앞서는 임차인 갑은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선순위로서 배당을 먼저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부분, 대지에 대한 부분은 임차권자로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임차인 을이 더 선순위로서 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권은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건물과 대지 모두에 그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권은 경락대금 건물분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서 새로 사는 세입자라면 따라서 확정일자 꼭 받아 놓으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매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매 신청 자격 요건으로서 먼저 집을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냥 유지하면서 내 거주를 유지하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집을 떠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거주하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내용에 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사실 실무상의 용어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만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상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일단 처음 볼 것은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매년 시행령에 의해서 이 금액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 총액이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설사 후순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이제 갱신과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이번 개정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다른 조항들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 시장 질서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하게 들고 있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해서 제가 시행 2020년 12월 10일이라고 이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 6개월 전부터 통지기간이죠.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이 통지기간에 과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였습니다만 이게 2020년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이제 바뀝니다. 2개월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바뀐 내용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 혹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다가 이제 추가된 내용이 이번 변경된 임대차 3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묵시적 갱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6개월에서 지금은 1개월입니다만 이제는 2개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표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당한 사유 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뜹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 등등 거절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거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거죠. 기존에 2년을 계약했던 분이 새롭게 2+2로 추가로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1을 요구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변경된 법안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어떤 정도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지 또 추가로 법안을 지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차임 증감 청구권, 민법에서 적용이 됐던 차임 증감 청구권을 민사특별법 상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들여오면서 현행 연 1회 5%로 5% 이내에서만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변경된 법안의 이제 포인트는 그것이 되겠죠. 플러스 2가 이제 가능하다. 계약 기간을 이제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전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전세 물건이 소멸됩니다. 기존의 세입자를 어떻게 해서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임대인들마저도 기존의 세입자를 가능하다면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나 버린 것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 작용을 한 것이 어쩔 수 없이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이제 묶어놓은 것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 법안에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행 법정 4%인데 이 법안이 개정되고 나서 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또 너무나 높은 월세가 늘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니 전월세 전환율을
뭐 2%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임대인들은 또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세를 한번 거치고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이렇게 내 수익이 줄어드니 아예 지금 시작부터 월세를 받아버리자. 새로 들어온 세입자 그냥 바로 월세로 시작하자. 어떻게 해서든 이런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법안에 의해서 전세는 더 희소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죠. 이 전월세 전환율이 어떤 경우에 이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냐면 집주인이 만약에 허위로 내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였을 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임, 새로 들어온 세입자로부터 받는 차임과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지불했던 차임, 그 차액만큼 월 단위 임대료로 환산해서 2년분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장 이제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은 뭐 이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월 단위 임대료로 환산을 해서 손해배상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월 단위 임대료를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월세 낮추겠다고 전월세 전환을 낮추게 되면 손해배상금이 낮아집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해배상금이 낮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을 인상했을 때 현행 4%를 적용하더라도 뭐 2,400만 원 손해배상금 물면 되거든요. 2,400만 원. 근데 여기서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라면 보증금 3억 더 올릴 수 있다면 2,400만 원 이내에서 손해배상금만 물면 된다면 음성적으로 거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성화를 양성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변경된 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만약에 12월 10일 이후 계약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로 바꿔야 되겠죠. 계약 갱신 거절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면은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 갱신 거절까지만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계약 갱신을 기존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번 법안 변경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뭐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유, 공과 부담의 증가, 세금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 전세가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현 시대, 그 현 시류를 반영했을 때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을 뭐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임차인과 협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뭐 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간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단독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걸어서 증감될 차임에 대해서 확정을 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 최초의 이 차임 증감을 요구한 시점까지 소급해서 만약에 이 임차료를 더 올릴 것을 임대인이 요구했다면 요구한 그 시점부터 소급해서 세입자는 물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법률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불편함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까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단편적으로 하나의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이번 개정된 법안을 놓고 임대인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꼭 위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현행 이 법상에서 실무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 혹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본인을 내보내는 것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실무적인 다양한 테크닉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거의 뭐 이론 대립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뭐 제가 지금 방송에서 다 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잘 찾아보실 것 같고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논쟁적인 소모적인 싸움 뭐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임대주택의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일컬어질 만큼 임대주택 제도를 강하게 공적 임대, 뭐 민간 임대 할 것 없이 강하게 유지해 왔던 독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독일의 세입자들의 시위의 모습인데요. 지옥으로 온 곳을 환영한다. 미친 임대료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실증적인 실험이 끝난 제도라는 것이죠. 실패로 규결된 이 사회적인 규제 혹은 경제적인 규제를 왜 이제 와서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실험실의 쥐처럼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입자들이 몇 년 후에 처할 상황이다라고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계적으로 이 규제에 의해서 좀 어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해법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